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심판론을 연상시키는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선택이어서 어제는 은혜 갚기론 발언을 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비노 의원들이 세력화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지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저희도 좀 바빴는데 어제는요 은혜 갚기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취재를 했는데 리포트를 일단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을 쓰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어제 상황은 이제 분명히 예. 저는 맨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예. 뭐 벨기에 6.25 참전에 대한 예. 감사.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은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다. 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는 예.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보훈. 묘하게 이제 예. 상황이 이제 이렇게 얽혀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은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표출했을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럼 또 그걸 확대해서 한다면은 뭐 지난번 19대 총선 공천, 그러니까 2012년 총선 공천은 사실 실질적으로 다 친박이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예?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언론이 좀 과잉 해석하다는 저는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예. 저희 자꾸 이야기하면 정치는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대통령한테 좀 멀리 떨어져 예.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분들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루 차이를 두고 이제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철학적 발언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진리를 담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잉 해석이라고 일단 보고 싶고요. 그래요? 예. 대통령은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서 특히나 어제가 유엔군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예.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과잉 해석이라고 보는데 과잉 해석이다. 만일에 이게 예. 정치적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예. 약간 고라파집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배우는 동화 속에는 은혜를 갚은 두꺼비,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를 갚은 호랑이 뭐 이렇게 미물들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목숨 바쳐서 입었던 은혜에 대해서 갚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이제 칭송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줄거리인데요. 예. 그 얘기를 만일에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공천 받았는데 목숨 바쳐 안 하고 말이야. 대충 하려고 그러고 예.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뭐 날림 박수 이렇게 설렁설렁 박수 친다 이런 느낌 받게 되는 대통령에 매우 좋지 않고 우리 정치권 전체에도 예. 매우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예. 저는 뭐 대통령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한번 의리매좀 끝까지 가느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하시면서 그랬을까요? 예. 계속해서 사람을 넘어서고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예. 정치 발전이고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정치적인. 그래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했었던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그 날선 발언 예. 여기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뭐 동조 발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답답한 건 알겠으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어제 발언은 과잉 해석이라고 어제 발언은 하셨는데, 과잉이고요. 그러면 그 전날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정치적 개입이다, 선거 그럼요. 중립을 훼손했다 그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진실한 사람 아닌 사람 뭐 이걸 가르는 예, 거 예. 친박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받아들여져서 여당 내부 문제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 안 시킨다고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를 하는 것도 답답한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선에서 국민들을 잘 선택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야당 때문에 국회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얘기신데요. 저는 그게 솔직히 대통령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게 대통령 어제 그 말씀하시는 국무회의 자리에 18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7명이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중에 2명은 임명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업무를 파악했겠습니까? 국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민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자신이 장관으로 부리는 사람들 예. 그야말로 국정을 장악하고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 업무를 잘 진행해 나가야 될 장관들이 마음 콩밭에 가 있고 7개월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대통령 아니세요. 예. 국회 탓할 거 아닙니다. 여당의 말 안 듣는 비박 의원들 탓할 거 아니고요. 야당 탓할 거 아닙니다. 대통령 책임이 지금 어려운 민생, 어려운 경제, 피폐된 민생에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에 있습니다. 아니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의 진실 발언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한 것인가라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렇게 반발하던 현 여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어떻게 선거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반발했는데 문재인 대표 뭘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은 나는 열린 우리당이 압승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압승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예. 그야말로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고 선거 압승이라는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주의가 갔고 탄핵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제 발언이죠. 그제 발언은 굉장히 대상도 막연한 모호한 발언이었죠. 그냥 또 어떤 국회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배신 발언 때는 새정치연합에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유권 해석 해석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이번은 유권 해석도 부탁도 안 했습니다. 왜? 이건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내에서도 괜히 이걸 무슨 탄핵이 이런 나갔다는 역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말은 계속 지금 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겁나거든요. 뭐가 겁나요? 지금 선거가 지금 내년 총선은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후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선거에서나 현 정부 심판론 갈 수밖에 없는데 구도가 그렇게 하면 이제 유리하죠. 그런데 현 구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현 국회 문제 따라 공격함으로써 자칫 국회 심판론을 가버리면 야당은 정권 심판론 이슈를 뺏겨버리는 셈이죠. 물론 그 이제 국회 심판론이 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현 국민들 국회를 싫어합니다. 게다가 이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가운데 최악이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슈를 뺏겨버린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장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한 사람들 발언 이후에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잡을 안석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친박계가 진짜 진박 이렇게 말하죠. 가박, 가짜 친박, 뭐 선별 작업에 나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이런 소문이죠, 안현님 어떻게? 네. 글쎄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슨 진박 뭐 너무 많아요. 이게 선거 때를 앞두면요. 아마 4년 전, 3년 전에 2012년 때도 무슨 공천 탈락자 예상 명단 뭐 쫙 나왔습니다. 또 뭐 친위 명단, 친박 명단. 그럼 친위 가운데서도 누구는 잘라내는 이 사람들 명단이 여의도 뭐 이른바 증권가 이른바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런 명단은 그런 명단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정치권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단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포함이 된 사람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문서가 돌다 보면 그게 또 사실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자기는 그렇게 친박이 아니었는데 또는 뭐 비박이 아니었는데 자꾸 그 문서에 비박하면 또 언론이 받아씁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친박 또는 비박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요 주의 문서이자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서일 수밖에 없죠. 저는 친박이 진짜 친박이 아니라 진실한 친박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얘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얘들아 병아리 감별사라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뭘 감별하는데요? 병아리 낳자마자 암탉인지 수탉인지를 확인한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 웬만한 사람 모르네 이 감별사는 하고서 바로바로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수컷을 잘못 키우면 나중에 계란을 얻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이런 걸 적용한다. 뭘 감별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낸다. 정치에서는 이런 경우 완전히 낙인 찍기가 됩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배신의 정치보다 더 무서운 실패하는 정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이 혹은 그 주변에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낙인 정치 해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그 허망하다고 할 수 있는 남은 2년의 권력을 어떻게 지키고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대통령이 무슨 친위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먼저 생각하셔야죠. 나라 경제부터 생각하시고요. 그 많은 성공한 우리 역사의 그 성군들, 임금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에게 반대했으나 그 사람의 재주를 보고 썼을 때 본인도 성공하고 우리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세종대왕이 대표적인 예죠. 세종대왕은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 계속해서 유정형 같은 경우 그 본인에게 반대파 그야말로 야당 괴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좌의정에 그야말로 발탁해서요. 다 놀래게 하는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뭐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맹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전형적인 간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안 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혹시라도 얘기하신 거라면 대통령 역사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 뭐 하나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에서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셔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은 2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대를 하고 그 남은 2년의 임기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0년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자잘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반대하더라도 혹시 나에 대해서 배신의 감을 느낌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주를 보고 쓰고 야당이 고언을 하면 아 그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충언이지 라고 생각하고 좀 폭넓은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짧게 연평하실 아니 대통령이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누군 친박이다 누군 비박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라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만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고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서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힘을 더 얻고 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고요. 게다가 이제 친박 비박 어렵습니다. 본인들 물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친박인가 비박인가 굉장히 갸우뚱하는 분도 많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죠. 친노 비노하면 제가 어느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당 친한 후보한테 친노요 비노요 했더니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친노 사람들 친하고 근데 또 생각은 별로 친노가 아니고 또 비박 사람은 친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친노인지 비노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도 양단을 구분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개각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정종섭 행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르면 개각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도 보도를 사실 해왔고 몇 명의 인사들까지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예전에 보면 언론에서 이제 개각 앞두고 하마평하고 인사 시기를 보도하는 건 당연한데 오늘 청와대 김성우 수석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 그래서 확실히 목옷을 박았거든요. 자, 물론 인사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이 당분간이라는 시점이 언제인가 또 얼마나 규모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곧 해외 순방을 나가지요. 나가고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가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 예산안 통과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일단은 12월 2일 예산 통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대 개혁, 뭐 노동 관련의 민생 법안들의 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련 부서의 장들을 지금 바꿨다가는 또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모든 이슈가 현재 4대 개혁을 통과시키는데 국정의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청문회 정국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만 처리하는데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2월 안에는 현재대로라면은 스케줄대로라면 12월 안에는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12월 이후에 정기국회가 마감이 12월 9일이죠. 12월 9일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12월 9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종섭 장관은 개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주저앉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점에서 본다면 정종섭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기장을 했는지 아닌지 좀 추측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서 좀 묘한 그 추측 기사를 하나 냈던데요. 묘하게도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이 알려진 날, 돌아가신 날 정종섭 장관이 급작스러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밝혀서 하루 종일 그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죠. 그래서 개각폭이 넓어지겠다, 뭐 친박 차출론, 뭐 TK 물갈이론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인식이 있던 날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 얘기를 하셨다. 진실된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른바 상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이른바 TK 물갈이론을 오히려
화두를 뭐 꺼내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뭐 기사에 재밌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짧은 시그널 정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기사가 쭉 나왔는데 신의 한수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설마 그러랴 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대통령이 뭐 정치를 조작하에 나갈 상징 조작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경섭 장관의 그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 오늘 청와대 발표와 어떻게 충돌되는 건지 같이 가는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는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거 그다음에 일정하게 현재 주무장관들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가 일정하게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늦어도 그러나 늦어도 12월 올해 안에는 진행을 하되 이번 달은 아닐 수 있겠다는 알겠습니다. 추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야당 의총하고 있습니다. 공천들 개파간 다툼 다시 재연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 많은데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 뭐 가야 할 길은 많고요. 자, 어떻게 좀 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여당 내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야당의 문제로 튀어버렸습니다. 야당의 한 80여 명의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주장을 했고 또 그 관련해서 의총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류인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혁신한 대로 하자, 즉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다. 혁신한 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80여 명이면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면은 정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도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빨리 바꾸자 한다는 문재인 대표 이상 문제도 맞물리기 때문에 오늘 야당의 그 의총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묻는 거라기보다는요. 잠깐 언급해 주신 이른바 현재 문재인 체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더 넓게 치고 갈 거냐, 문재인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표를 포함시키는 통합선대위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 혁신위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선출직 공직자,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로부터 뭔가 좀 불편함과 위협감을 느끼는 현역 국회의원들로서는 그 평가위원회 그냥 중지하고 문 닫아버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라고 하는 편안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현역 의원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럼 아니래 그런 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얘기한다면 개혁 정치를 위해서 도입이 요구됐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개혁은커녕 기득권을 지키는 제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논의,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어쨌든 귀를 열고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된 정책 의총이냐 뭐 아니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총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의원들의 견해,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 이후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유지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 체제의 유지 문제와 연동되어서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환 전 의원, 박용진 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